새벽 5시 30분, 한 남자가 편의점 ATM 앞에 서 있습니다. 화면을 켜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지 사흘째입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석 달 동안 유튜브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검색했습니다. S&P 500, 미국 주식, 장기 투자. 영상마다 말하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S&P 500, 이렇게만 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 이만큼 사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데 왜 결정이 안 될까요? 그가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교육비가 6개월 후에 필요했고 내년에는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만약 이 돈을 넣었는데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에서는 장기 투자라고 했지만 장기가 얼마나 긴 건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다시 같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이 남자가 찾고 있는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넣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그런데 영상들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S&P 500이라는 이름은 이제 누구나 압니다.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 기업들의 이름도 익숙합니다. 이 S&P 500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수천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500명을 뽑아서 특별반을 만듭니다. 이게 S&P 500입니다. 그런데 이 반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매 학기마다 성적을 다시 매깁니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출됩니다. 새로 성적이 오른 학생이 들어옵니다. 반장은 누가 할까요? 제일 성적이 좋은 학생입니다. 지금은 애플이 반장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순서입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성적이 나빠지면 비중도 줄어듭니다. 선생님은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적표만 봅니다.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빠지면 내려갑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이 특별반 전체에 돈을 거는 겁니다. 개별 학생 한 명이 아니라 500명 전체입니다. 한 명이 망해도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한 학생은 자동으로 빠지고 새로운 학생이 들어옵니다. 이 구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회사는 자동으로 비중이 커지고 망해가는 회사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개인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것은 S&P 500 그 자체가 아닙니다. S&P 500은 숫자입니다. 성적표 같은 겁니다. 지수가 뭘까요? 여러 개의 주식을 묶어서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대신 전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주가는 학생 한 명의 성적입니다. 지수는 그 학생들 전체의 평균 성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품이 아닙니다. 시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숫자입니다. 성적표입니다. S&P 500 지수는 매일 계산됩니다. 500개 기업이 잘하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못하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숫자 자체는 살 수 없습니다. 성적표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그 성적표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ETF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S&P 500에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S&P 500 ETF를 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S&P 500 지수는 반의 평균 성적입니다. 매일 계산되는 숫자입니다. 반 전체가 잘하면 이 숫자가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숫자 자체는 살 수 없습니다. 성적표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만든 게 ETF입니다. 이 반에 속한 500명 전체를 똑같은 비율로 담은 바구니입니다. 애플 주식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사고, 엔비디아 주식도 사고, 500개를 다 사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쪼개서 팝니다.
미국에는 SPY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1993년에 만들어진 첫 번째 S&P 500 ETF입니다. VOO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똑같이 S&P 500을 따라갑니다. 한국 증시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같은 걸 따라갑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지수가 1% 오르면 이 상품들도 1% 오릅니다. 지수가 10% 떨어지면 이 상품들도 10% 떨어집니다. 오차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증권 앱을 켜고 SPY를 산다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을 포함한 500개 기업 전체를 한 번에 사는 겁니다. 클릭 한 번에 500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 바구니가 계속 관리됩니다. 어떤 회사가 500위 밖으로 밀려나면 자동으로 팔립니다. 새로 올라온 회사는 자동으로 삽니다. 투자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구니가 알아서 조정됩니다. 당장 검색 사이트에서 S&P 500 지수라고 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든 구글이든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몇 포인트인지, 오늘 몇 % 움직였는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ETF는 어떻게 살까요? 한국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열면 SPY나 VOO를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키움, 삼성증권 어디든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ETF도 있습니다. 타이거 S&P 500, 케오덱스 S&P 500처럼 한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입니다. 국내 주식 계좌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언제나 작동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S&P 500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계속 오르는 자산, 안전한 투자, 장기로 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S&P 500은 꺾인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꺾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KB자산운용의 자료와 여러 금융기관 보고서를 보면 역사적으로 큰 하락은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2년 동안 약 48%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을 넣었다면 520만 원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잔고가 절반이 됐습니다. 회복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3월 고점을 찍었던 돈이 다시 그 금액으로 돌아온 건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이번에는 금융위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집값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흔들렸습니다. S&P 500은 1년 반 동안 56%가 증발했습니다. 1,000만 원이 440만 원이 됐습니다. 반도 안 남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주요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회복은 더 길었습니다. 2007년 10월 고점에서 떨어진 돈이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온 건 2013년 3월이었습니다. 5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2% 빠졌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회복도 빨랐습니다. 6개월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었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작은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넣은 사람에게는 작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 2007년 10월에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석 달 후 800만 원이 됐습니다. 6개월 후 6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후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을 때 44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잔고를 확인했을 겁니다. 뉴스를 켰을 겁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소식, 실업률이 치솟는다는 소식, 집값이 무너진다는 소식. 밤에 잠이 왔을까요? 그리고 5년을 기다렸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1,00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이 돈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자라고, 전세는 만료되고, 병원비는 나가고, 명절은 돌아왔습니다.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원금 회복이 정말 본전일까요? 그 5년 동안 은행 적금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연산 %만 잡아도 5년 후 1,160만 원이 됐을 겁니다. 160만 원 차이입니다.
S&P 500은 본전, 적금은 플러스. 본전이 손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더 심각한 건 물가입니다. 2007년 1,000만 원과 2013년 1,000만 원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생활비도 올랐습니다. 숫자는 1,000만 원이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돈이 묶여있는 동안 놓친 것들입니다. 원금 회복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실질 손실입니다. S&P 500이 계속 우상향했다는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떨어져도 다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안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에 비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새벽 ATM 앞에 섰던 그 남자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2,000만 원은 6개월 후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돈을 넣고 석 달 후에 30%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400만 원이 남습니다. 아이 교육비를 어디서 구할까요? 그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이 회복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회복한 돈은 남아있던 사람의 돈입니다. 나간 사람의 손실은 그래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P 500과 다른 자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히 요즘 많이 비교되는 코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감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오를 때는 다 오르고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결국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은 물건을 팝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세금을 냅니다. 이익이 남으면 배당을 주거나 재투자합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은 연평균 약 1.2에서 1.7% 수준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업 성장이 더해지면서 1957년 이후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총수익률은 약 10.3%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회사는 계속 돌아갑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팔고, 아마존은 물류를 돌립니다. 장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논리가 있습니다. 코인은 다릅니다. 이익을 만드는 사업이 없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가격은 오직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때만 오릅니다. 떨어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수요가 사라지면 끝입니다. 회복은 확률이지 구조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위기 때 명확해집니다. S&P 500이 50% 빠져도 애플은 여전히 아이폰을 팔고 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매장은 열리고 고객은 물건을 삽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장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이유가 생깁니다. 반면 코인이 50% 빠지면 그 순간 남는 건 기대뿐입니다. 다시 오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둘 다 떨어질 때는 아프지만 떨어진 후의 구조가 다릅니다. 같아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위기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떨어질 때 들어가면 대박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확합니다. 2009년 3월 바닥에서 1,000만 원을 넣었다면 10년 후 4,200만 원이 됐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닥에서 넣었다면 1년 만에 1,750만 원이 됐습니다. 바닥 매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바닥을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009년 3월 6일 S&P 500 지수는 66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뉴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400포인트까지 간다고. 거리에는 대공황 온다는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당신이 그날 1,000만 원을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팔고 있었습니다. 증권 방송에서는 패닉이었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1,000만 원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 이제 기회인가. 그런데 10월에 더 떨어졌습니다. 11월에도 떨어졌습니다. 12월에도 떨어졌습니다. 2009년 1월에도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 샀을까요? 아마 사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닥을 찾으려는 시도는 5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달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그리고 매달 틀렸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진짜 바닥이었던 2009년 3월 6일, 그날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모두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3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16일, 하루에 12%가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3월 23일이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모두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계속 퍼지고 있었고 경제는 멈췄고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바닥에서 사는 방법은 2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무모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아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는 겁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운입니다. 본인도 바닥인지 모르고 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바닥 찾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떨어져도 사고, 더 떨어져도 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삽니다. 바닥인지 고점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삽니다. 시간으로 나눠서 삽니다. 결과적으로 고점도 사고, 중간도 사고, 바닥도 삽니다. 평균 가격에 사게 됩니다.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방식이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닷컴법을 직전 고점에 일시 투자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시간 나눠서 투자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분할 투자는 평균 4년 4개월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바닥을 맞추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시간으로 분산하는 게 더 안전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바닥을 못 맞춥니다. 헤지펀드도 못 맞춥니다. 전문가들도 매번 틀립니다. 바닥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바닥 찾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고점에도 넣고 저점에도 넣습니다. 감정을 배제합니다.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바닥 매수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닥 매수는 이론적으로 최고지만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는 이론적으로 차선이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이기는 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S&P 500은 어떤 돈과 맞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구조가 보입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서 시스템이 바뀌고 바뀐 시스템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S&P 500에 돈을 넣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몰립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고평가 구간이 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높은 가격에 사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선택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순간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팔 때 가격은 바닥을 칩니다.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싸게 삽니다. 위험해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안전한 진입점이 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위험하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안전할 때 사고 위험할 때 팝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연구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1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 손실 확률은 약 20%입니다. 5년으로 늘리면 15%로 줄어듭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약 51년간의 데이터에서 손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시간이 길수록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을 확보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벽 ATM 앞에 남자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6개월 후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P 500의 상태는 어떨까요?
2024년 10월에 발표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과거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3%였던 수익률이 앞으로는 3%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건 예측입니다.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23배에 육박합니다. 주요 금융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높았던 시기는 1999년 닷컴 버블과 2020년 팬데믹 직후 유동성 장세 때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비싼 구간, 즉 고점에서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그 폭은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15년을 버틸 수 있다면 지금 가격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15년 이상 보유시 손실 확률은 0%였습니다. 하지만 3년만 버틸 수 있다면 지금 가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돈은 얼마나 묶어둘 수 있는 돈인가?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봅니다. 연평균 10%, 장기 우상향, 미국 경제 성장. 이 숫자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프는 남아있는 돈만 보여줍니다. 나간 돈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2008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같은 시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한 사람은 3년 후 쓸 돈이었고 한 사람은 15년 후 쓸 돈이었습니다. 3년 후 쓸 돈을 넣은 사람은 2011년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금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팔아야 했습니다. 손실을 보고 나갔습니다. 15년 후 쓸 돈을 넣은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2013년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2023년이 됐을 때 그 돈은 2배 이상이 됐습니다. 같은 상품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S&P 500은 강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고 회복할 때는 오래 걸립니다.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돈만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S&P 500 찬양 영상이 많습니다. 이것만 사면 된다. 놀고 먹을 수 있다. 평생 걱정 없다. 그런데 그 영상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50%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5년을 기다려야 할 때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상품이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돈의 성격과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생활비 여유가 있고 당장 쓸 돈이 아니며 10년 이상 묻어둘 수 있고 고정 수입이 있어서 중간에 마이너스가 나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S&P 500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1에서 2년 안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거나 투자 하락 시 밤에 잠을 못 자는 성향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봐야 합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성격과 생활 구조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집에는 독이 되고 어떤 집에는 약이 됩니다. 그래프는 멀리서 보면 우상향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우상향을 경험합니다. S&P 500은 절대 강제 가장 가까운 자산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맞는 자산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만 강자가 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ATM 앞에 서 있을 겁니다. 화면을 켜고 잔액을 확인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찬양이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자기 돈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답은 그래프에 없습니다. 통장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